dip dive, take me where you go. Dip dive, I wanna taste that glow. One little bite turns into more. Dip dive, open that door.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가는 가성비 감성마켓 트레이더 조가 있습니다.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 널리 퍼져 있는 이 마켓이 미국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트레이더 조의 출생과 발전, 성공 전략을 중심으로 트레이더 조의 놀라운 비즈니스 세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주말마다 들르는 그 아기자기한 동네 마트 있잖아요. 나무 진열대에 막 손글씨로 가격표 붙어 있고 하와이안 셔츠 입은 직원이 친근하게 인사 건네는 그곳이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식품 대기업들의 그 거대한 생산 라인하고 유럽의 어떤 비밀스러운 억만장자 가문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되는 정교한 테마파크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엄청 배신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못 믿겠다고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심지어 경제학자들이나 비즈니스 전문가들조차도 이들의 운영 구조를 파고들 때마다 막 혀를 내두르곤 하거든요. 그렇죠. 늘 세상의 이면을 궁금해하고 단순히 겉포상지에 적힌 마케팅 문구, 그 이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대상은 미국의 평범한 동네 식료품점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압도적인 규모의 글로벌 유통제국인 트레이더조입니다. 자, 이 거대한 커튼을 확 걷어버리고 그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톱니바퀴들을 하나씩 분해해보죠. 이 자료들의 정말 매력적인 이유가요. 이게 단순히 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 하는 그런 성공담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따뜻한 마케팅의 환상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즈니스의 현실이 어떻게 하나의 매장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목격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트레이더조는 막 계산하려고 매장 바깥까지 줄을 서는 그런 이른바 되게 힙한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요즘 엄청 힙하죠.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958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조 클럼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프론토 마켓이라는 그냥 되게 평범한 편의점이 그 전신이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 동네 구멍가게가 어떻게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로 진화한 건가요? 사실 조 컬럼이 처음부터 무슨 천재적인 브랜딩을 기획해서 시작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건 생존을 위한 아주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죠. 1960년대 당시 편의점 업계에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포식자가 이미 존재했거든요. 조 컬럼은 이 거대 기업을 800파운드짜리 고릴라라고 불렀어요. 와, 800파운드 고릴라요? 그 고릴라랑 좁은 우리 안에서 싸우면 진짜 뼈도 무추리겠네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 경쟁으로 이 고릴라와 싸운다는 건 곧 파산을 의미했죠. 그래서 정면 승부를 피하고 그 고릴라가 전혀 관심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밀림을 찾아 나서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릴라가 없는 밀림을 찾다 보니까 발견한 게 바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뇌였군요. 저 이 보고서 읽으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네, 그 메가 트렌드 부분이죠. 맞아요. 조 컬럼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의 두 가지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제대군인 지원법, 즉 GI빌 덕분에 대학 교육을 받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가 1970년대 전보제 특위의 대중화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읽을 때는 그 보잉 747 비행기가 동네 마트랑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이게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트렌드가 딱 결합을 하면서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소비자 계층이 탄생한 거거든요. 새로운 계층이요? 네, 바로 교육 수준이 높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중산층이죠.
이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가서 진짜 브리치즈도 맛봤고 남태평양의 이국적인 향신료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 입맛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그렇죠. 귀국해서 동네 마트에 갔는데 샌노랑 크래프트 슬라이스 치즈랑 밋밋한 통조림만 진열되어 있으니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조컬럼은 기존 마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이 새롭고 세련된 또 동시에 이국적인 입맛이라는 거대한 공백을 아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뻔한 공산품 파는 편의점 간판을 확 느리고 매장을 갑자기 약간 다국적 퓨전 요리 푸드트럭 같은 걸로 업종 변경을 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파사데나의 첫 트레이더조 매장을 열었을 때 갑자기 직원들한테 막 하와이안 셔츠를 입히고 매장 곳곳에 남태평양 원주민풍의 그 티키 장식을 달아놓은 것도 다 그런 심리적인 장치였군요. 네, 그 티키 테마조키어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베벌리힐스 부유층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던 초고가 폴리네시안 레스토랑인 트레이더 빅스를 아주 유쾌하게 패러디한 거거든요. 와, 고급 레스토랑을 패러디했다고요? 네. 그 장복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하고 지루한 가사노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 모양의 계산대, 이국적인 음악, 또 삼나무 진열대 같은 요소들을 딱 도입함으로써 이 지루한 일상을 낯선 섬에서의 모험으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이야, 가격을 10센트 낮추는 그런 피 터지는 경쟁 대신에 아예 문화적 니치를 점유해버렸네요. 맞습니다. 그 전략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유통업계의 전설로 통하는 이유죠.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약간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요?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햇살하고 서퍼들의 여유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지극히 미국적인 브랜드가 실제로는 유럽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경직된 구조를 가진 기업의 소유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첫 번째 순간이었죠.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이 트레이더조를 창업자가 여전히 운영하는 되게 독립적인 미국 기업으로 착각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회사는 독일의 아주 거대한 할인마트 제국인 알디, 더 구체적으로는 알디 노르트의 테오 알브레히트에게 이미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죠. 잠깐만요. 그 알디가 우리가 아는 그 진짜 싼 초저가 마트 알디 맞죠? 저 보고서 보면서 그 알디 가문의 역사도 진짜 한편의 막장 영화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하, 맞습니다. 엄청난 스토리가 있죠. 그 창업자인 카를 형제랑 테오 형제가 계산대에서 담배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정말 되게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엄청 격렬하게 싸우다가 거대한 기업을 아예 반으로 쪼개버렸다고요. 그래서 독일 지도를 딱 놓고 알디적도라는 걸 그어서 북쪽은 테오가 남쪽은 카를이 가졌다는 게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네, 완전 사실입니다. 이 통업계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일화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전 세계에서 이 갈라진 두 형제의 기업이 동시에 진출해서 경쟁하는 유일한 영토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아, 미국에서 둘이 다시 만난 거군요. 네. 와, 이건 마치 두 개의 거대한 비밀 결사대가 미국 지도 쫙 펼쳐놓고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 그 남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같은 곳에서는 알디 US 매장하고 트레이더조 매장이 서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인접하는 걸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는 그런 상권 분석 자료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하지만 겉보기엔 정말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알디와 트레이더조가 영혼의 쌍둥이처럼 공유하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철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매장을 자신들의 자체 브랜드, 즉 프라이빗 라벨로 꽉 채운다는 겁니다. 아, 드디어 가장 흥미로운 장막을 걷어낼 차례군요. 트레이더조에 가면 진짜 진열대의 한 80% 이상이 자체 브랜드 마크를 딱 달고 있어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 포장지에 귀여운 그림들 그려져 있으니까 트레이더조 바이어들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작은 독립농장이나 시골 장인들을 발굴해서 물건 공수해온다고 상상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 그림들이 아주 감성적이긴 하죠. 근데 이거 우리 모두 완벽하게 속은 건가요? 철저하게 통제된 그 브랜드 이미지에 설득당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조는 공급 업체들하고 아주 엄청나게 엄격한 비밀 유지 계약, 즉 NDA를 맺거든요. 아, NDA요? 네, 우리가 당신네 물건을 대량으로 팍팍 사주는 대신 당신들은 이걸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라, 이런 식이죠. 평소라면 이 장막이 절대 거치지 않겠지만 예상치 못한 아주 법적인 위기가 닥치면서 진실이 강제로 폭로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이나 농무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리콜 명령을 딱 내리면 그때는 법적으로 진짜 제조사를 무조건 명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실체가 까발려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2016년에 트레이더조의 건조 로스트 피스타치오에서 살모넬라균 문제가 터졌을 때 밝혀진 제조사가 어딘지 아세요? 무슨 캘리포니아의 작은 농장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농업 공용기업인 원더풀 컴퍼니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2018년에 불에 구운 피망과 양파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가 발생했을 때 드러난 제조사는 무려 맥케인 푸드였습니다. 맥케인 푸드요? 네, 이 회사는 전 세계 냉동 감자튀김 시장의 무려 25%를 장악하고 있는 압도적인 규모의 글로벌 대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단옥수수 캔의 원조는 또 다른 식품 공룡인 콘아그라 푸드였고요. 와, 진짜 엄청난 기업들이 숨어 있었네요. 그 미각 테스트나 성분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도 완전 충격적이에요. 트레이더조의 인기 상품인 피타칩 있잖아요. 그게 펩시코 산하의 프리토레이가 만드는 스테이시스 칩이랑 완전한 쌍둥이라는 거죠. 네, 성분부터 맛까지 똑같죠. 그리고 과일 스무디는 성분 배열 순서까지 네이키드 주스랑 소름 돋게 똑같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그 거대 다국적 기업의 거대한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낸 완전히 똑같은 물건을 그저 그 하와이안 셔츠 입은 직원이 주는 예쁜 쇼핑백에 담아오면서 막 묘한 우월감을 느꼈던 거네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 이거 알게 되고 약간 억울해지려고 했거든요. 충분히 감정적으로는 배신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의 진짜 마법을 봐야 합니다. 마법이요? 네. 이들이 글로벌 대기업과 손을 잡는 건 절대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극단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죠. 아, 유통 단계를 줄인다. 거대 기업의 방대한 생산 인프라랑 품질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싹 이용하되 마케팅 비용, 중간 도매상 마진, 포장 비용을 전부 후려치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는 네이키드 주스나 원더풀 피스타치오와 똑같은 최고 수준의 제품을 그들보다 정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자기 카트에 담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케팅에 환상을 팔았을지언정 경제적 효용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소비자한테 돌려주고 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퀄리티는 대기업 수준으로 딱 유지하되 거품을 쫙 빼서 가성비를 극대화한다. 듣고 보니까 그들의 협상력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대기업들이 자기네 브랜드 이름을 숨기는 그런 구류까지 감수하면서 납품을 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 비밀이 바로 4,000개의 법칙에 있는 거 맞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대형 슈퍼마켓이 보통 한 35,000개에서 5만 개 정도의 물건을 쫙 싸놓고 파는데 트레이더조는 매장에 딱 4,000개 정도만 둔다는 그거요. 이게 어떻게 강점이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물건 종류가 다양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살 텐데요. 사실 그건 정반대입니다. 심리학의 아주 유명한 선택의 역설을 떠올려 보시면 쉬운데요. 아, 잼 실험 같은 거요? 맞아요. 마트에 잼이 40종류가 진열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막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3종류만 딱 있으면 오히려 구매율이 급증하거든요. 트레이더조는 이 원리를 유통에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와, 40개 대신 3개만? 네, 피넛버터를 40개 브랜드에서 찔끔찔끔 떼오는 대신에 자체 브랜드 피넛버터 딱 하나만 정해서 100만 개를 한 번에 주문해버리는 거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물량을 안정적으로 한 방에 팔 수 있으니까 단가를 대폭 낮춰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와, 선택의 폭을 좁힌 게 오히려 압도적인 바잉 파워를 만들어낸 거군요. 게다가 물건 가짓수가 적으니까 재고 관리도 엄청 쉽고 진열대에서 물건이 무슨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회전율이 엄청나죠. 포춘지 2016년 분석 자료를 보니까 트레이더조의 평당 매출이 1,750달러에 달하는데 이게 그 비싸고 고급스러운 홀푸드 마켓의 무려 2배가 넘는 수치더라고요. 이게 이제야 납득이 확 되네요. 네, 게다가 이 제한된 라인업은 소비자의 행동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꾸는데요? 트레이더조는 판매 실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주 가차없이 해당 제품을 단종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새로 나온 스낵이나 냉동식품을 딱 발견하면 이거 안 사면 다음 주에 왔을 때 없어질지도 몰라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무조건 카트에 담아야겠네요. 맞아요. 매주 장을 보러 가는 게 일종의 보물찾기 게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희소성과 결핍의 심리학이 광고 한 번 없이 그 거대한 팬덤을 구축한 핵심 원동력인 셈이죠. 야,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홈쇼핑 마감 1분 전에 그 엄청 쫄깃한 심리를 매장 전체에 그냥 구현해 놓은 거군요. 네, 정말 영리하죠. 그런데 이런 고도의 효율성 전략이 매장 크기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대형마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평균 15,000평방피트 크기요. 이게 도심 한가운데로 파고들기 좋다는 장점은 알겠는데 그 덕분에 만들어진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악명 높은 최악의 주차장 말입니다. 그 주차장 원성이 자자하죠. 트레이더조 주차장에서 빈자리 찾느라 스트레스 받은 경험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거 진짜 설계 실수 아닌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주차장을 트레이더조의 가장 큰 설계 실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비즈니스 분석가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수가 아니라고요? 네, 그 공간적 제약 자체가 매장 안의 트래픽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밸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고객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제한된다는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그 말은 좁은 주차장이 마치 유명 클럽 앞에 서 있는 기도처럼 알아서 인원수를 조절해준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식당 테이블 수를 일부러 몇 개만 딱 둬서 사람들 밖에서 줄 서게 만들고 정작 식당 안에서는 엄청 쾌적하게 식사하게 만드는 오픈런 맛집의 전략이랑 소름 돋게 똑같네요. 그렇죠. 그 덕분에 고객들은 안에서 너무 길게 줄 서지 않고 바로바로 결제하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빨리 차를 대고 제한된 공간에서 아주 빠르게 물건을 짚고 신속하게 결제하고 나간다. 이 놀라운 재고 회전율의 속도야말로 식품 유통의 핵심인 신선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진열대에 오래 머무는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요. 야, 신선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이 환상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네요. 트레이더조 하면 우리에게 약간 가장 건강하고 윤리적인 식료품점이라는 강박에 가까운 믿음이 있잖아요. 네,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죠. 그런데 이 거대한 대기업 공급망의 실체를 딱 알고 나니까 과연 그 포장지 속의 내용물도 진짜로 건강한 건지 팩트체크를 철저하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닭고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Dip dive, open that door. 지난 1부에서는 미국 40개 주 이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가는 가성비 감성마켓 트레이더 조의 출생과 발전, 성공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 트레이더 조의 충격적인 속사정을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더조 하면 우리에게 약간 가장 건강하고 윤리적인 식료품점이라는 강박에 가까운 믿음이 있잖아요. 네,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죠. 그런데 이 거대한 대기업 공급망의 실체를 딱 알고 나니까 과연 그 포장지 속의 내용물도 진짜로 건강한 건지 팩트체크를 철저하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닭고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 대형마트에서 사는 평범한 닭고기가 사실은 한 12%의 물 무게를 억지로 돈 주고 사는 거라는 대목이요. 그거 미국 닭고기 산업의 아주 불편한 진실 중 하나죠. 미국 대다수 도축장에서는 물냉각 방식을 씁니다. 물 냉각이요? 네, 수만 마리의 도축된 닭을 얼음물과 염소 소독수를 막 섞은 거대한 탱크에 한꺼번에 푹 담가서 식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닭이 스폰지처럼 자기 체중의 10%가 넘는 그 화학 처리된 수분을 쫙 빨아들이거든요. 으악. 결국 소비자는 닭고기 향이 나는 소독수를 진짜 고기 가격을 내고 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리할 때도 물이 흥건하게 막 빠져나와서 껍질이 바삭해지지도 않고요. 세상에, 염소 소독수를 돈 주고 샀다니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그렇죠. 하지만 트레이더조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대안을 제시하긴 했어요.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그 공기냉각 닭고기를 팔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기냉각은 그 거대한 냉각방에서 아주 정화된 차가운 공기를 쫙 순환시켜서 고기를 식히는 방식이거든요. 화학적인 물에 담그지 않으니까 닭고기 본연의 풍미와 질감이 그대로 보존되고요. 또 세균이 섞인 물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교차 오염의 위험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 질적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 이 부분만큼은 트레이더조가 자신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훨씬 더 나은 질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군요. 하지만 반대로 교묘한 말장난으로 소비자의 착각을 확 유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에 동물법률변호기금이라는 단체가 트레이더조를 상대로 낸 소송건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 계란 포장지 소송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 드립하는 계란 포장지에 아주 평화롭고 푸른 초원에서 닭들이 막 뛰노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케이지 프리라는 라벨과 함께요. 아니 솔직히 저라도 그 패키지를 딱 보면 아, 농부들이 초원에 닭을 넓게 방목해서 키우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게 전형적인 마케팅 용어의 함정입니다. 법적으로 케이지 프리라는 단어는 단지 암탉들을 옴짝달싹 못하는 배터리 철창 안에 가두지 않았다. 딱 그 뜻일 뿐이거든요. 철창만 없다는 거군요. 네, 현실을 들여다보면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공장형 헛간에 수만 마리의 닭이 맨 바닥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흙이나 햇빛을 한 번도 못 보고 자라는 건 매한가지인데도요. 와, 배신감이 드네요. 결국 소송 끝에 트레이더 조는 포장지에 그 목가적인 그림을 빼기로 합의를 했죠. 청취자 여러분, 초원을 띄우는 진짜 방목계란을 원하신다면 목초사육이라는 라벨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전문가님, 커피 공황이 독소 논란도 있었죠. 커피콩에서 무슨 발암 가능성이 있는 오크라톡신 A가 검출된다는 소문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2026 최신 조사에서도 상업용 커피 원두에서 미량의 독소가 검출된 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케터들의 과도한 공포 조장을 좀 걸러내고 과학적 팩트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 팩트요? 생도를 섭씨 200도가 넘는 엄청난 고온에서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이 곰팡이 독소의 최대 96%가 파괴되거든요. 게다가 고품질 커피들은 대부분 물로 쫙 씻어내는 습식 가공 방식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수분 활성도 자체가 아주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 검출된 수치 자체도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이 아주 가볍게 해독할 수 있는 수준이고 심지어 세계에서 제일 깐깐하다는 유럽연합의 기준치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다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 커피는 곰팡이 안 나요. 이러면서 비싸게 파는 공포 마케팅에 굳이 지갑을 열 필요는 없다는 아주 확실한 팩트 체크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제품의 농약 잔류량 데이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 수치를 보면 일반 농산물은 막 1150ppb까지도 나오는데 유기농은 13에서 54 ppb 수준으로 확연히 낮았죠. 네, 차이가 꽤 큽니다. 완벽한 무결점 제로 상패는 아닐지라도 식단을 유기농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화학물질 노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이점이네요. 맞습니다. 이처럼 트레이더 조는 때로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아주 교묘한 마케팅을 섞었으면서 자신들만의 거대한 제국을 안정적으로 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보고서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완벽해 보이던 스마일 마스크 뒤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균열의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매장에서 항상 웃고 있는 친절한 직원들, 크루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 우리가 매장에 갈 때마다 되게 가벼운 농담도 건네고 하던 그 직원들의 삶이 회사의 이 거대한 성장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를 꼭 짚어봐야 할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매사추세츠주 헤들리 매장에서 트레이더조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의 노조가 처음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작은 동네 마트 같던 곳에 전국 단위의 노동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이 갈등의 골이 꽤 깊어지고 있어요.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즉 NLRB의 판정 기록들을 보면 이 갈등의 양상을 아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판정이 어떻게 나왔나요? 최근에 NLRB는 트레이더조 사측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만 더 유리한 은퇴연금 혜택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 차별적 혜택이 있었군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 노동절에는 노조 위원장 출신인 제이미 에드워즈가 해고되면서 이게 보복성 징계 아니냐 하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죠. 심지어 노조가 자체적으로 만든 머그컵이나 에코백 같은 굿즈의 로고를 두고 사측이 상표권 침해 소송전까지 벌였습니다. 세상에, 노조원들이 만든 머그컵을 상표권으로 고소하는 거대 기업이라니. 예전에 그 자유롭고 막 유쾌하던 트레이더조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네, 소송전이 꽤 치열합니다. 최근 2025년 9월에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공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죠. 게다가 물리적인 공급망 위기도 터졌잖아요. 2026년 3월에 그 거대 제조사인 아지노모토 공장에서 만든 트레이더조 냉동 볶음밥이랑 슈마이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되면서 무려 3,300만 파운드라는
와, 진짜 천문학적인 물량이 리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품질 관리에 큰 구멍이 난 거죠. 최근에는 가격은 그대로 딱 두고 양만 슬쩍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도 막 높아지고 있고요. 전문가님,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로 쫙 모여서 가리키는 궁극적인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 기업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정체성의 충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체성의 충돌이요? 네,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파사데나에서 시작된 되게 유쾌하고 실험적인 동네 마트로 영원히 남고 싶어 하지만 현실의 트레이더조는 3,300만 파운드의 리콜을 수습해야 할 만큼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해야 하고요. 또 수만 명의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 아주 복잡한 노동법과 위헌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말 그대로 거대한 방어적 관료주의 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덩치가 너무 커져버린 거네요. 이제 이 방대한 유통제국의 투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트레이더조에 가셔서 그 나무 진열대와 하와이안 셔츠를 마주하신다면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알디 제국의 자본하고 맥케인 푸드의 컨베이어 벨트를 딱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시겠죠. 하지만 굳이 배신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아주 치밀하게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여러분이 되게 영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의 생산력을 확 쥐어짜서 만들어낸 가성비 좋은 피타칩이나 질 좋은 에어칠드 닭고기 같은 보물은 챙기시되 포장지에 그려진 가짜 초원 같은 마케팅의 환상에는 속지 않는 그런 비판적인 눈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아주 통찰력 있는 결론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막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현명한 결정에 적용할 때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비즈니스의 거대한 구조가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 속 수많은 마케팅의 장막을 꿰뚫어 보시는데 유용한 렌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층 분석의 문을 딱 닫으면서 여러분이 잠들기 전 곰곰이 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툭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상상인가요? 앞서 우리가 트레이더조의 핵심 매력이 고작 4,000개의 제품만 진열해놓고 우리가 이토록 꼼꼼하게 엄선한 보물들 중에 한번 골라봐 라고 제안하는 이 아날로그적 통제에 있다고 분석했잖아요. 네, 큐레이션의 힘이죠. 그렇게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당신의 유전자 분석, 알레르기 수치, 최근의 스트레스 지수, 심지어 오늘 아침의 기분까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쫙 분석해서 가상 공간에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개인 맞춤형 무한대 식료품점을 생성해내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와, 완벽한 초개인화 시대네요. 네, 그 완벽하고 압도적인 AI의 큐레이션 앞에서도 고작 4,000개를 갖다 놓고 낡은 종이 깐판을 매달아 놓은 트레이더조의 이 통제된 아날로그 모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 데이터의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맛보고 고민해서 진열한 이 촌스러운 불완전함이 미래에는 그 어떤 초개인화 AI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한 사치품이 될까요?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그렇죠. 커튼 뒤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차가운 속살을 전부 확인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쩌면 그 무대 위에서 인간이 땀 흘리며 연기하는 그 불완전한 온기를 더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에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던 저희의 투어는 계속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기분 좋게 확 흔들어 놓을 놀라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그 빛나는 눈빛을 응원합니다.